서화로 만나는 영조의 인생. 국립중앙박물관 탕탕평평 특별전 들여다보기 일부. 영조와 정조는 이야깃거리가 많은 왕인데요. 경종 독살설이나 사도세자 등 영조와 정조의 인생을 평생 좌우하고 조선사회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큼직한 사연들을 실제 사건이 있었던 18세기에 제작된 글과 그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가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탕탕평평 글과 그림의 힘 특별전이에요. 볼거리도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은 재밌는 전시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탕탕평평전 속 유물들을 중심으로 영조의 삶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영조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들여다보고, 둘째로 영조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고, 셋째로 영조를 평생 괴롭힌 경종 독살설에 대해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영조가 경종 독살설을 이겨내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만나볼게요. 하나, 영조는 어떤 사람인가? 영조는 조선의 제21대 국왕입니다. 한국식 나이로 83세 세상을 떠난 조선왕조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자 31살부터 83까지 왕이었던 조선왕조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에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중 영조의 초상화가 2점 있어 그의 얼굴이 어떠하였는지 오늘날 우리도 알 수 있는데요. 영조의 21살 때 모습은 이랬습니다. 왕이 되기 전 연인군이라 불리던 시절의 초상화예요. 이 그림은 영조가 51일 때 그린 어진입니다. 옷차림부터 왕이라는 것이 확 느껴지죠. 두 그림을 곁에 놓고 보면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옷도 갈아입고 수염도 많이 자랐네요. 영조의 아버지는 조선의 제19대 국왕 숙종인데요. 숙종이 휘빈 장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제20대 국왕 경종이고,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영조이니 경종은 영조의 이복형입니다. 경종이 왕이던 시절 영조는 왕위를 물려받을 동생인 왕세제의 위치에 있었어요. 영조는 영빈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사도세자를 낳았고, 사도세자는 해경궁 홍씨와의 사이에서 조선의 제22대 국왕이 된 정조를 낳았습니다.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결국 파국을 맞았는데요. 영조가 세자를 패하기로 마음먹은 그날의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읽어보면 참 암담합니다. 임금이 명하여 세자가 땅에 엎드려 관을 벗게 하고 맨발로 머리를 땅에 조아리게 하고 차마 들을 수 없는 명을 내려 자결할 것을 재촉하니 세자가 조아린 이마에서 피가 나왔다. 마침내 세자를 깊이 가두라 명하였다. 그리고 8일 뒤 사도세자는 세상을 떠나죠. 사도세자의 무덤에 묻었던 묘지에 담긴 영조가 직접 지은 글을 보면 아들을 향한 평가가 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제멋대로 말을 지어내고 소인배와 어울리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 예로부터 도리에서 어긋난 임금이 어찌 없었겠냐마는 세자 때 이와 같이 무도했던 자의 예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풍요롭게 태어나고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미치고 말았구나. 정말 가차없죠. 반면 영조는 손자 정조는 아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을 보여주는 유물이 있으니 경연당 세손 회강약기입니다. 회강이란 왕세자와 여러 관원이 모여 공부하는 자리인데요. 영조는 경희궁 경연당에서 진행된
11살 손주의 공부 모임에 참석해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임금이 어떻게 해야 공자의 도를 행할 수 있는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 행할 수 있습니다. 라 하고 임금이 그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물으니 착실히 공부하면 쉽습니다. 라 답하였다. 참 똑부러진 대답인데요. 영조가 세손의 영특함을 매우 기뻐하며 이날의 문답을 간략히 기록하여 남긴 것이 바로 경연당 세손 회강 약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아끼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다소 찜찜한 면이 하나 있는데요. 영조가 정조를 칭찬한 것이 영조 38년 3월의 일인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보내버린 것이 몇 달 지나지 않은 영조 38년 윤 5월의 일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싫어하는 아들이라지만 사랑하는 손자의 아버지이기도 한 아들에게 행한 극악한 처우가 참 뜨악해요. 손자 정조의 공부를 신경 쓰는 모습에서 느껴지듯이 영조는 학구열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조는 15살이던 사도세자에게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음식은 한순간 맛과 영양이 좋지만 학문은 일평생 맛과 영양이 좋다. 배부르고도 체하지 않는 것은 오직 배움뿐이다. 영조의 배움을 향한 열정이 느껴지죠. 학문을 좋아하는 영조는 글도 여럿 남겼는데요. 그의 글이 담긴 여러 문화유산 중 그림 한 점을 살펴볼게요. 이 그림은 장주 묘암도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희가 그림의 주인공인데요. 주희가 장주에 머물 때 만든 후원에 묘암이라는 건물을 그려 장주 묘암도입니다. 그림의 위쪽에 영조가 내린 글이 적혀 있어요. 예전에 이미 주자의 글 속에서 보았거늘 이제야 한 폭의 그림을 그리라 명하였네. 나의 뜻은 늘 이곳에 있으니 주자가 놀던 골짜기에 머무는 것과 다를 바 없네. 영조는 주희를 꽤나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둘, 영조의 정치적 면모. 영조와 정치하면 생각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탕평책이죠. 탕평이란 사서오경 중 하나인 서경에 나오는 문장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편, 왕도평평. 치우치지 않고 무리짓지 않으면 임금의 도가 넓게 펼쳐지고 무리짓지 않고 치우치지 않으면 임금의 도가 고르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인데요. 영조는 탕평책에 따라 어느 한 세력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여 왕권의 우위하에 권력이 신하들에게 두루 분배된 정국을 의도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신하들도 정치적 사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집단을 만들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집단을 붕자에 무리당자를 써서 붕당이라 불렀습니다. 숙종 말기에서 정조까지 이어지는 18세기 조선은 소론과 노론이라는 붕당이 주요 정치 집단이던 시기였어요. 영조는 탕평책으로 소론과 노론으로 대표되는 붕당 간의 강경한 대립을 해소시키고자 했습니다. 영조가 탕평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인 탕평비가 성균관대학교 입구에 있는데요. 차후 왕을 돕게 될 예비 정치인인 성균관의 유생들에게 영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담긴 비석입니다. 탕평비의 탑본을 보면 적혀있는 문구들이 아주 잘 보여요. 두루두루 원만하여 치우치지 않음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어느 하나에 치우치고
원만하지 못함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영조가 말한 탕평이 어떠한 형태인지 잘 느껴지는 문구입니다. 탕평비처럼 영조가 신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담긴 듯한 문화유산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사납게 짓고 있는 삽살개 그림입니다. 개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전하는 김두량이 그린 삽살개와 영조가 지은 시가 한 폭에 담겨 있어요. 삽살개는 강렬한 눈, 으르렁거리며 드러낸 이, 한껏 젖힌 귀, 바짝 힘들어간 발놀림까지 경계심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위에 적힌 글귀도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문을 밤에 지키는 것이 너의 임무이거늘 어찌 길거리에서 대낮에 일이 지저대는 게냐? 왜 할 일은 안 하고 시끄럽게 구냐를 근사하게 풀었었는데요. 탕탕평평전에서는 이에 대해 영조가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향한 마음을 글과 그림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는 재밌는 해석을 제안합니다. 그럴싸해요. 김도량이 그린 또 다른 개 그림이 특별전 기간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 출품되었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몸을 벅벅 긁는 검은 개가 주인공인 그림이에요. 그윽한 표정과 반쯤 누워 뒷다리로 긁어대는 자세, 몰캉한 발바닥까지 김두량이 그린 조선의 개들은 참 매력이 넘칩니다. 탕평을 꿈꾼 영조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요. 영조 4년, 영조가 참여해 인사행정에 관여한 모습이 담긴 무신 친정계도와 영조가 인사행정에 관해 당부한 글들에서 그러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영조는 탕평 측과 인사행정을 통한 권력의 적절한 분배만큼이나 민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즉위 첫 해에는 이러한 말을 하기도 했어요. 재물을 착취하면 백성이 흩어지고 재물을 베풀면 백성이 모이는 것이다. 나라의 저축이 바닥난다 하더라도 백성이 가난한 것보다는 낫다. 영조 36년에는 커다란 국정과제였던 한양 청계천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글과 그림을 모은 것이 바로 이 준천첩입니다. 준천이란 물이 잘 흐르도록 하천 바닥을 깊게 파내는 것이에요. 현대 서울은 대다수의 길이 포장되어 있어 흙이 유실되어 하천을 막는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선시대 한양은 지속적으로 청계천에 흙이 누적되었고 하천 바닥이 높아진 까닭에 매년 폭우만 내리면 물바다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청계천을 정비하는 것은 민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이 그림은 준천첩에 실린 임금이 동문으로 준천 공사를 직접 보러 온 날의 그림입니다. 흥인지문 남쪽에 있는 수문인 오간 수문의 위에 영조와 신하들이 모여 있고 아래에서는 여럿이 조를 이루어 흙을 퍼내거나 소와 함께 흙을 퍼내고 있어요. 영조의 정치관에 민생이 중요한 요소였음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셋. 영조를 평생 괴롭힌 경종 독살설. 영조를 인생 내내 고통받게 만든 이야기가 하나 있으니 바로 경종 독살설이에요. 37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경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왕세제였던 영조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설인데요. 지금의 왕이 선대 왕을 죽였으리라는 의심은 영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경종실록에는 경종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
게장과 생감을 먹고 크게 아팠던 일이 실려 있어요. 밤에 임금이 가슴과 배가 조이듯이 아파서 의관을 불러 진찰하도록 하였다. 약방에서 임금을 진찰한 후 여러 의원들이 어제 임금이 게장과 생감을 연달아 먹은 일은 의학적으로 매우 꺼리는 것이라며 임금이 두시탕과 곽향 전기산을 먹어야 한다고 청하였다. 조선왕조실록상에는 경종에게 게장과 생감을 누가 올렸는지 적혀 있지 않으나 경종 독살설을 따르는 이들은 영조가 경종의 건강을 악화시키기 위해 한 일이었던 것으로 강하게 믿었습니다. 경종 독살설은 영조의 인생 내내 그를 괴롭히니 급기야 영조 4년에는 흔히 이인좌의 난이라 부르는 커다란 반란이 일어나요. 당시 반란군이 작성해 붙인 경문에는 나빌 초주와 사왕 숙대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나빌 초주란 중국 전한 말기의 역적인 왕망이 나빌에 독약을 넣은 초주를 올려 황제인 평제를 독살한 일화이고, 사왕 숙대는 자신의 형인 중국 주나라 애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왕과 자신의 이복형인 중국 주나라 양왕을 쫓아내고 잠시 왕위에 올랐으나 진나라 문공에 의해 토벌당해 죽은 숙대를 일컫는 것입니다. 즉, 반란군들은 영조가 이복형을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다고 외쳤던 셈이죠. 이처럼 영조가 왕위에 오른 후에도 경종 독살설의 불씨는 여전했고, 이를 자신들의 반역에 대한 강력한 근거로 삼는 세력들이 줄곧 있었습니다. 영조는 이인자의 난을 진압한 후 특히 고생한 신하들을 분무공신으로 임명하고 초상화를 선물로 줬는데요. 이 그림이 당시 분무공신들에게 선물로 준 초상화 중 하나입니다. 암행어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박문수의 초상화죠. 탕탕평평전에는 출품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박물관 소재 오명항 초상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재 박동영 초상 등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분무공신 초상화가 여럿 있습니다. 늘어놓으면 구도와 배경이 같아 같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을 연달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분무공신 초상화는 박문수의 건의로 22년 뒤에 한 번 더 만드는데요. 이때 다시 제작한 박문수 초상과 김중만 초상을 탕탕평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38 박문수에서 60 박문수로 훌쩍 흐른 세월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영조가 반란군을 때려잡은 분무공신을 치하하고 그 공신들을 22년 후에 다시 기릴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경종 독살설의 어둠은 아직 남아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더 지난 영조 31년, 나주 객사에 영조를 비방하는 대자보가 붙고 영조가 참석한 과거 시험장에서 흉흉한 내용을 적은 답안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영조는 관련된 이들을 잡아들여 캐묻던 중 분통이 터지는 기가 막힌 소리를 듣게 돼요. 신치훈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이미 이처럼 의심하시니 신은 모든 사실을 밝히겠나이다. 신은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역심이며 심정연의 흉서 또한 제가 한 일입니다. 신치훈이 게장을 끊었다는 갑진년은 바로 경종이 세상을 떠난 1724년인데요. 이처럼 영조는 갑진년으로부터 31년이나 지난 1755년에도 여전히 게장에 시달리며 경종 독살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넷. 영조가 경종 독살설을 이겨내고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 이러니 영조는 평생에 걸쳐
경종 독살설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통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를 위해 영조가 택한 첫 번째 방법은 출판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감란록인데요. 영조가 이인자의 난을 진압한 다음 해에 반란의 전말에 관해 적어 출판한 책입니다. 앞부분에 영조가 쓴 머릿말이 있는데 반란의 근본적 원인이 붕당이라 설명하고 있어요. 통탄스럽다. 통탄스럽다. 그런데 그 근원을 생각해보면 붕당에 원인이 있다. 영조는 이인자의 난 이후 감란록을 출판하였듯 신은 갑진년부터 게장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영조 31년에도 책 하나를 편찬합니다. 여러 정치적 사건을 다루며 영조 자신의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 쓴 천이 소감이에요. 게장을 의미하는 해장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영조는 천이소감에서 자신의 결백을 열심히 주장합니다. 아, 애통하다. 어찌 이런 흉악무도한 말이 있단 말인가. 설령 인원왕후께서 경종 임금께 게장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거야 늘 있는 일이며 더군다나 게장은 수락관에서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니더냐 라고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던지 다음 해에는 천이소감을 한글로 풀어쓴 천이소감 언해도 출판했어요. 영조가 택한 또 다른 방법은 숙종의 행적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했던 일을 반복하며 영조 자신이 효종, 현종, 숙종의 핏줄을 잇는 삼종혈맥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한 것이죠. 이러한 영조의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기사개첩과 기사경애첩입니다. 기사개첩은 숙종이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만든 첩이에요.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나이 많은 고위 문신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기로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장수와 명예를 두루 누리고 살았다는 의미이기에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사개첩에 실린 이 그림은 어첩봉안도인데요. 기로소로 숙종의 존호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러 가는 행렬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기사경애첩은 영조가 숙종처럼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해 만든 첩인데요. 기사경애첩 속 이 그림은 영수각 칠림도입니다. 영조가 기로소에 있는 영수각에 방문하였던 일을 그린 것인데요. 이 영수각이 어떤 건물이냐면 아까 본 기사개첩에서 기로소로 가져간 숙종 존호를 적은 어첩을 봉안한 건물입니다. 영조는 아버지를 따라 기로소에 들어가 아버지 숙종의 존호 아래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자신이 정당한 왕위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영조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치며 탕탕평평 특별전 속에서 영조의 삶만 쏙 뽑아 함께 둘러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굴곡이 많았던 그의 일생이 안타깝게 느껴지다가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언행들도 보이고 그런데 또 대단하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래저래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영조에 대한 인상이 어떠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파란만장한 영조의 삶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탕탕평평전 속 유물들로 정조의 삶을 살펴볼게요. 즐겁게 보셨으면 좋아요,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